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어제 10명의 혁신위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혁신위원 명단 발표를 두고 운동권에 그리고 친노들만 모였다. 이렇게 비속의 반발이 벌써부터 거센 상황인데요. 오늘은 김상곤표 혁신호에 몸을 실은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님을 모시고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 방향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팟짱 첫 번째 인터뷰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반가워서 나오는 재책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아니, 요새 메르스라서요. 기침과 재차야. 네, 그러니까요. 전화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농담이고요. 네. 저희가 지난 최고위원 선거 때 뵙고 처음 인터뷰 연결하는 것 같습니다. 네, 팟짱 애청자들께 뜨거운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오마이뉴스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켜주는 언론의 보루입니다. 이러한 오마이뉴스 팟짱을 애청해 주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주시는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 생각에 인천 남구 우리 청취자들이 댓글 많이 남길 것 같아요. 박우석 구청장님 나오셨다고. 자, 구청장님께서는 이름이 하도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전 민주당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당원으로 활동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래요. 저는 원래 신민주연합당 시절에 입당을 했었습니다. 그게 한 언제입니까? 91년도입니다. 네. 3당 야합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 제야와 당시의 평민당이 이렇게 통합을 하면서 신민주연합당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던 거기 한 91년도니까요. 한 벌써 24년 5년 돼가네요. 네, 그러니까요. 와, 굉장히 4분의 1세기를 정당에 몸을 담았습니다. 야, 25년이면 이게 한 세대가 30년이고 이제 곧 내후년인가요? 2017년이면은 이제 6월 민주화 항쟁이 그야말로 30년이 되는 해가 되는데요. 사실상 민주화 운동 이후에 거의 민주당 그러니까 신민주연합당으로 출발해서 새정치민주연합까지 온 지난 25년간의 야당 역사의 거의 산 증인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예, 제가 이번에 혁신위원 명단 보고 깜짝 놀란 게요. 김상곤 위원장님만 빼놓고 제가 나이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늙었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이제 은퇴할 때가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지난 25년 동안 굉장히 유구한 역사인데 이 시간 동안 이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에 몸 담으시면서 정말 우리 당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거 같다. 어떤 거 같으십니까? 저는 25년 당 생활을 하면서 제가 야당만 한 건 아니죠. 집권여당도 10년씩이나 했었으니까 25년 정당 생활에서 10년 여당했으면 그건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한 번도 주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당내에서 맨날 비주류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게 됐고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도 저는 비주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번 당 대표 경선에서도 문재인 후보를 찍지 않고 저는 이인영 후보를 찍었었으니까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비밀 투표인데 막 까셔. 제가 개인이 한 거야 내가 누구 지지했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 당에 시기마다 당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기에 우리 당의 가장 큰 문제는 당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기를 희생해서 당을 살리는 네. 그러한 분위기가 없다. 그러한 사람들이 없다. 저는 그것을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두꺼비 정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어쨌든 뭔가 각자 도생하고 네. 나만 어떻게든지 당을 이용해서 나만 잘 되면 되겠다는 이런 분위기가 너무 팽배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이 좀 문제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최근에 당의 당무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은 당의 이 회의 체계가 지금 무너져 있다. 네.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의는 한 50분쯤 1시간쯤 회의를 하는데 40분, 50분은 모두 발언하고 네. 뭔가 이렇게 협의하는 분위기가 없고 모르겠어요. 이제 최고위원님들끼리 모이셔서 네. 따로 비공개적으로 어떤 협의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그다음에 당무회의는 당이 어쨌건 상설적인 정책 의사 결정 기관인데 네. 정례적으로 모임도 없고 또 모이면은 그냥 통과시키기 위한 의례적인 것만 하게 되고 저는 이제 회의 장소도 이게 당무회의가 무슨 의원이 손들고 일어나서 얘기해야 되는 그러한 회의 장소 국회에 네. 그런 회의 장소 하는 것은 이거는 회의를 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인가요? 그 전에 네. 이 당무회의가 여러 가지 좀 소란스러운 것이 있었지만은 네. 그러나 이렇게 당무회의나 이런 것을 무력화시키고 또 중앙위원회의도 거의 열리지 않고 열려도 의례적이고 이러한 어떤 공식적인 당의 의사결정 기구들이 전부 다 무력화되고 오히려 유일하게 남아있는 거는 의원총회만 남아서 네. 거기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이러한 구조 이것이 현재 우리 당이 안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25년 역사가 확 정리가 한꺼번에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첫 번째 두꺼비 정신이요. 저도 이게 네. 기억이 납니다. 지난 최고위원 선거 때 제가 그날 토론 사회를 보지 않았습니까? 최고위원 토론을.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때 이렇게 굉장히 정리를 굉장히 깔끔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당의 문제점이 감사합니다. 뭔지. 저도 사실 야당 출입 기자를 꽤 오래 해가지고요. 저도 웬만한 문제는 알고 있는데 그 네. 문제를 너무 명확하게 적확하게 딱 짚으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이 당은 진짜 어떤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희생해서 이 당을 위해서 내가 한번 헌신하겠다 이런 헌신성. 그러니까 이제 1987년 6.월항쟁 당시만 하더라도 민주화 운동으로 성장했던 당시엔 386, 지금은 486 네. 이런 정치인들이 뭔가 좀 적극적으로 당을 살리겠다라는 그런 정신이 있을 것 같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도 언제 공천에서 탈락할지 모르니까 각자 도생으로 돌아서는 거 아닌가라는 물론 이제 비단 486 정치인뿐만 아니라 다들 이제 계파로 나뉘어져 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살아야 된다. 내가 배지를 우선 다는 게 중요하지. 다른 것보다 그게 더 훨씬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최고위원이 좀 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네. 근데 그 부분을 네. 어떤 개인의 잘못이나 네. 무슨 486이나 세대의 잘못으로 규정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희생을 하려면은 어떤 조직이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누군가 희생하면 희생한 것을 그때 기억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일정한 시기에 그 희생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이런 것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난 이 노무현 대통령 열린우리당 이후부터는 네. 당의 지도부나 당의 지도력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만큼 안정적이지를 못했었어요. 네네. 그러면서 결국은 희생해봤자 나만 손해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당의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기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당이 당을 위해서 희생하면은 그것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이렇게 구조적으로 네. 만들어내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당 회의 체계가 무너진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이제 월수금 기자들이 최고위원 회의를 이제 스케치하러 다 들어가는데요. 아침 9시 회의하고 사전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최고위원 사전 회의를 해서 한 30분 정도 협의하시고
토론하신 네. 다음에 이제 오늘의 의제를 가지고 근데 전부 각자 입장을 발표하는 일종의 그렇죠. 이제 아나운싱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뭐 예, 예. 협의하고 토론하고 사실 다른 나라 정치들을 보면 그런 게 굉장히 일상화돼 있지 않습니까? 토론하고 예, 예, 합의하고 예. 민주적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 근데 우리는 그냥 대국민 발표. 최고위원 아무개가 오늘은 이런 말을 했다라는 천편일적인 기사들만 나와서 저희도 사실은 출입 기자들도요 불만이 많습니다. 예. 이런 걸 좀 어떻게 바꿀 수는 없을까요? 저는 그거를 이러자면은 최고위원 모두 발언을 네. 대표하고 네. 그다음에 돌아가면서 뭐 최고위원 한 명씩만 한다든지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회의 시간을 네. 지금은 오전 9시부터 하는데 네. 회의 시작을 한 7시부터나 일찍부터 해가지고 한 2시간 정도 회의하고 네. 그다음에 발표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거꾸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먼저 발표하고 회의를 하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이나 이때보다 또 오히려 지금 이 회의하는 이 분위기나 이런 것들은 후퇴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세종대왕이 대통령 되고 임금 되고 나서 맨 처음에 한 얘기가 모여서 토론하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건데 네. 토론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최고위원 회의도 그렇고 그다음에 당무회의도 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모여서 네. 당의 현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어야 되지 당무회의를 지금처럼 이렇게 무력화시켜 놓는다는 거는 네. 도저히 그거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종대왕 시절에도 모여서 토론하자 이런 그래서 디스커션의 중요성을 세종대왕 때는 세종임금이 취임하시고 나서 네. 아주 처음으로 이렇게 하시면 내가 신하들하고 의논해서 하겠다 토론하겠다 이 얘기를 하셨고 아주 그거를 철저히 지키신 그런 분이시고 네. 뭐 심지어는 그때 당시에도 어전 회의에서 네. 어떤 신하는 자기 주장을 얘기하다가니 이렇게 뛰쳐나가기도 하고 화를 내고 뛰쳐나가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보다도 더 후퇴한 회의 문화가 이 당에 있다. 참 걱정입니다. 앞으로 나가도 모자른 판에 자꾸 뒤로 퇴보하고 있어서 더 큰 문제인데요. 자, 새정치민주연합 지금 당장 여러 혁신 과제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지금 언론에 혹은 세간에 알려지는 것은 뭐 결국 공천권 아니겠어?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긴 하는데요. 공천 제도 문제라든가요. 네. 예. 근데 구청장님 보시기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현 단계에 가장 필요한 혁신 과제 이것은 어떤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혁신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혁신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총선에서 이기고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참된 혁신은 국민들한테 새정치민주연합이 정권을 잡으면은 국가를 잘 운영할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을 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국가를 잘 운영해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게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뭐 얘기한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김근태 전 의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지난번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다음번에 정권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다음번에 정권 잡으면 정말 잘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국민들로부터 정말 냉혹한 이 버림을 받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혁신은 우리가 다음에 정권 잡으면은 어떻게 잘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이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뭐 누구나 인정하시듯이 소득 불평등의 문제나 양극화의 문제, 또 이 고용 없는 성장의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당이 어떤 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바로 혁신위원회에서 생산해낼 수는 없지만은 그걸 생산해낼 수 있는 당의 구조, 체력을 만드는 것, 체질을 만드는 것 이것이 혁신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천 문제는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뭐라고 해서 혁신위원회에서 당장 실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안을 만들어도 결국은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 가서
당의 지도력이 그걸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혁신위원회 안에 그런 공천 문제만 너무 매몰하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다 실현이 안 되고 그때 지도부의 마음대로 이루어져 가는 이런 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쨌든 당의 기본적인 구조 네.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것 이것이 저는 이 혁신의 첫 번째 과제가 돼야 되고 물론 거기에는 이 공천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뭐 선거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무너진 기틀을 처음부터 다시 세우는 것 그리고 튼튼하게 이 기틀을 세워놓고 그 위에 여러 가지 제도들을 새로운 제도들을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고 당원 구조를 회복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야말로 새정치민주연합 다시 세우기를 좀 시작해야겠다 이런 의지 뭐 이런 게 좀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저는 그 과정에서도 뭔가 이렇게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의견들을 수렴해서 그것이 결정이 됨으로써 이번에 혁신위원회 안이 내가 생각하는 안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당원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혁신위원 명단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구청장님께서는 기초단체장 몫으로 위원회에 선정되신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혁신위원 어떻게 수락을 하시게 되셨습니까? 이게 어떤 의지가 좀 이렇게 내가 간다고 바뀌겠어 이런 생각도 좀 드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이번에 혁신위원회 뭐 지난번 이제 전당대회 때도 그런 요구가 있었지만은 지방의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가 혁신위원회에 들어가야 되고 자치분권을 강조하는 그러한 정당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도 이제 기초단체장 중에서 한 명이 혁신위원회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저희가 당 대표에게도 요구하고 김상곤 혁신위원장한테도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 모여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기초단체장 협의회에서 한 명이 들어가는 거는 저희가 요구한 것이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혁신위원회에서 기초단체장들 중에 한 명을 받아들일 텐데 좀 남성과 여성을 균형 있게 추천을 해주면은 혁신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 해서 이제 저하고 여성구청장님 홍명청장님하고 김수영 청장님을 이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그 논의는 이제 같이 모여서 결정을 했죠. 그 전제 조건이 이제 이번 총선에 내년 총선에 이번에 혁신위원회에 들어가는 기초단체장은 출마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협의가 된 사안이고 어쨌든 저는 뭐 기초단체장 협의 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해주셨고 저도 뭐 하여간 이 일을 어려운 일이지만은 마지막 당을 위해서 제가 헌신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응했습니다. 네. 이번에 혁신위원 되신 분들은 전부 내년 총선 출마하지 않기로 결심하시고 아니 그건 아니고 이제 우리 기초단체장들은 기초단체장들은 그래서 그럼 구청장님은 내년에 총선 출마는 확실히 안 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남구청 그 주민들은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구청장 바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장윤선의 팟짱을 듣고 계십니다. 술 한잔 걸치셨네. 오이대리 운전 불러드릴게요. 불러봐! 1688 오이오이 불러주세요. 1688 오이오이 대리운전 1688 오이오이 불러주세요. 1688 오이오이 대리운전 처음 이용하시면 만원 상품권 드려요. 1688 오이오이. 자, 그 이번 주 첫 회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내일 오전 첫 번째 혁신위 회의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그렇다면 기초단체장 출신으로서 이 혁신위원회 안에서 주로 어떤 역할을 좀 계획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런 역할만큼은 반드시 하겠다. 이런 거 있으실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이 자치와 분권
이것을 좀 이 당의 중요한 가치로 세우는 네. 이런 혁신이어야 된다. 네. 이 목소리를 분명히 낼 것이고요. 또 하나는 조금 더 너무 당이 여의도에만 갇혀 있어서 이 여야 대리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생활 속으로 들어와서 주민들의 생활 정치 이런 부분들을 더 좀 정치권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이루어내야 된다. 이게 사실은 이제 규제 완화만 해도 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규제 완화가 되면 무슨 경제 활성화가 된다 그래서 규제 완화를 하고 있는데 네. 예를 들면 건축법 같은 경우가 규제 완화가 되면은 네. 저희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건축하면서 그 이웃 주민들의 민원이 무지무지하게 많고 정말 그 이웃 주민들한테는 건축이 자기네들의 재산권을 오히려 훼손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네네. 오히려 지금 건축법 규제를 더 완화해버리면 그런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정말 이 주민들이 생활에서 느끼는 문제들을 네. 이 정치권에서 더 좀 세밀하게 하고 네. 우리 선조들께서 정치는 이게 생선을 센 불에 얕은 불에 굽듯이 해야 된다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고 하는 듯이 정말 세밀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 메르스 대책도 네. 한편으로는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면서 네. 또 한편으로는 지역의 경제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하는 이런 것들이 아주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는 우리 당이 그러한 모습들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이 이번 혁신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은 결국은 지방에서 우리 주민들과 직접 접촉을 많이 하는 기초의원, 광역의원 혹은 기초단체장들의 의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되고 아젠다를 설정할 때, 의제를 설정할 적에 그런 쪽의 의견들이 많이 이렇게 전달이 될 적에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삶의 정치, 생활 정치가 굉장히 중요한 예. 포인트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새정치민주연합 현장보다는 사실 여의도에 갇혀 있는 게 사실이고요. 전부 뭐 어떻게 하면은 될까라는 개파 싸움에 골몰하고 있다라는 것도 저희 이제 기자들 취재할 때 늘 이제 그런 문제 의식을 느끼게 되는데요. 비단 건축법뿐만 아니라 최근 뭐 의정부에서 불났을 때도 굉장히 그 주차 문제라든가 뭐 이렇게 규제 완화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삶의 현장에서 묻어나는 목소리가 전부 이제 자치와 분권을 통해서 또 여의도로 수렴될 때 이게 정말 소통하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혈류가 제대로 잘 굴러가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에도 메르스 사태만 보더라도 청와대나 정부 당국이 뭐 정보 비밀주의로 일관할 때 박원순 서울시장이 치고 나가니까 바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대통령보다 자치단체장이 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생각들을 이제 국민들이 하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찌됐든 정책으로 그리고 또 현장에서 나오는 아주 그 생생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 정치에 반영될 때 우리나라가 많이 바뀔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그나저나 새정치민주연합 과거에 지지했던 지지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2012년 우리 국민 48%가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하고 표를 몰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지층이 굉장히 많이 이탈했습니다. 이 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뭐 10% 초반까지도 이렇게 떨어진 적이 최근에 좀 회복을 하긴 했습니다만 왜 이렇게 지지층들이 이 당을 떠난다. 25년간 쭉 보셨을 텐데요. 왜 이렇게 당을 떠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거는 그렇게만 보실 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세력들도 많이 떠났습니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이 선거 때의 지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대입니다. 네. 기대이고 살아가면서의 지지는 내가 정말
현재 만족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선거 때의 지지는 미래에 대한 지지고 지금 현재의 지지율은 현재에 대한 지지율입니다. 그래서 네. 선거 때 지지율보다 평상시의 지지율은 낮을 수밖에 없는데 네. 지금 현재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한테 미래에 대한, 그러니까 현재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정권을 잡으면은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당장 어려워도 우리가 참고 새정치민주연합을 통해서 다음번에 정권 교체를 해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주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네. 저는 그 점에서 아까 얘기한 우리 당이 결국은 이 여의도의 정쟁에 너무 이 여의도에만 갇혀 있어서 그러한 지금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어려움들을 제대로 해결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보고, 다만 그 중에서 지금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번에 이제 저희 혁신위원으로 들어갔지만은 우원식 위원이 하고 있는 을지로위원회만이 그나마나라도 지금 당에 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을지로위원회 같은 역할, 그것이 당의 전면적인 모습으로 비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당 자체가 지금 을지로위원회가 하는 일을 당이 나서서 온 힘을 다해서 그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권을 잡으면 그것을 힘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줘야 되는데 네. 지금 우리 당의 모습은 을지로위원회 모습은 10분의 1에 불과하고 나머지 10분의 9는 네. 어떤 당내 개파 싸움이나 혹은 어떤 잘못된 정쟁에 매달리거나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아니면 이제 제일 문제는 네. 국민들이 보기에는 지금 우리 당도 기득권 세력입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 모두가 다 어떻게 보면 기득권 세력인 거죠. 네. 그리고 가진 자들이고. 네.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뭔가 자기를 내려놓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자가 가진 자를 위해서 뭔가 하는 듯한 모습으로 모든가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지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우원식 위원장을 비롯한 을지로위원회 위원들 그렇게 헌신적으로 정말 그 한국의 정말 그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노동자들을 위해서 그 현장을 떠나지 않고 그 현장에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참 많은 노동자들이 기뻐하고 고마워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거 포함해서 과연 이 당이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정당이냐, 솔루션이 있냐, 말씀하신 대로 이 당에 내가 지지를 보냈을 때 투자 가치가 있는 정당이냐, 쉽게 얘기해서 이런 생각들을 이제 국민들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말 솔루션이 있는 정당으로 간다면 왜 국민들이 새정치민주연합에 등을 돌리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번에 어쨌든 혁신이 잘 돼서 이런 떠나갔던 지지층이 다시 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되면 좋겠다라는 기대도 좀 해보면서요. 자, 그나저나 당 내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벌써부터 이 당이 친노, 비노 이렇게 규정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은 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친노, 운동권 출신 뭐 이런 분들이 전부 그 혁신위원회에 들어와가지고 문재인 대표가 걸었던 중도 노선 이거 포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비판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보고 운동권 출신이라고 그러면은 저는 운동권 출신이고요. 네. 그다음에 친노냐 하면 친노는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섰다 해서 이거를 중도 노선을 더 강경하게 갈 거냐 하는 부분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생활 정치에서 오는 것은 이 좌우의 문제로만 이렇게 규정 지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중도 노선이 꼭 오르냐, 이제, 이 진보, 좌쪽이 오르냐, 우영하가 오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더
이 보수적으로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이렇게 일부의 우려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저도 어저께 이제 네. 어떤 분으로부터 너무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비주류가 배제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하여간 저라도 네. 그러니까 혁신위원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주류의 목소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라도 비주류의 목소리를 대변해서라도 저희 이제 저는 이제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을 대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저희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중에서 주류 비주류 나누면은 거의 반만씩 있다고 봐야 되고, 네. 그래서 제가 제 개인의 입장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결국은 그 입장을 받아서 얘기를 해야 되고, 네. 또 저희 단체장들의 많은 부분이 호남에 있습니다. 전라남북도, 네. 그다음에 광주 쪽에 단체장들이 계시고 기초의원, 광역의원들이 계신데, 네. 그분들의 목소리도 제가 전해줘. 제가 수도권 단체장이긴 하지만은 네. 호남 쪽 지방 정치인들의 목소리도 전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들어오신 분들이 결국은 혁신위원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네. 어느 편향된 자기 입장을 고수해 가지고는 혁신위원회가 성공할 수가 없고, 혁신위원회가 성공하면 망하는 겁니다. 당이 망하면은 친노도 망하고 다 망하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 물론 그런 지적을 저는 겸허하게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실제로 그러냐 아니냐를 가지고 저희가 따지는 건 의미가 없어요. 네. 그분들이 그렇게 보면은 그런 거거든요. 저희가 그걸 인정을 해야 된다. 우리 당의 일각에서는 이 부분이 너무 친노고 비주류는 배제되어 있고 운동권 출신으로 이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구나. 네.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그런 인식을 인정을 하고 네. 그렇게 되지 않고 객관성을 유지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스로 조금 성찰하면서 네. 그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혁신안, 그래서 당이 전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혁신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그 새정치민주연합 출입 기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사실 정책적으로는 그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 좌우 이런 걸 다 중도 이런 걸 다 떠나서 무엇이 국민적 이익이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개발이 가능한 거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시민 안보, 그러니까 국가 안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국민들의 안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런 인간 안보의 관점에서 정책을 좀 써주시고, 그리고 당내에서는 불공정한 룰이 늘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조금 저기를 어드밴티지 주려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못하게, 그리고 부조리하고 부정의한, 부정부패가 없고 이렇게 하면 큰 문제가 될까? 물론 이제 거기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까지 다 고려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소수자 배려는 하면서 이렇게 가면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이게 되게 어려운가 봐요. 아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불만 있는 분들하고도 그 얘기를 충분히 듣고 그렇죠. 그분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이 과정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저희 지역에서 하면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이 있고 또 양쪽에 대립되는 민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 양쪽의 얘기를 다 듣고 그 양쪽이 합의할 수 있는 어떤 합의안,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 혁신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나 그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저희가 끊임없이 만나고 그분들의 얘기를 더 수용을 하고, 결국은 가진 사람, 강한 사람이 내놔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야 이 소수나 약한 사람들을 같이 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비판들에 대해서도 제가 충분히 얘기를 듣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수용하는 쪽으로 혁신위원회가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야당의 존재감이 없다라는 비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 국면에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구청장님? 그럴까요? 그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이제 야당의 존재감이 없다. 뭐 하나 제대로 네. 이렇게 똑바로. 싸워서 네. 얻어내지 못한다. 이런 네. 비판이 있는가 하면은 네. 한쪽에서는 쓸데없이 맨날 발목만 잡는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같이 공존하고 있는데 네. 저는 그거는 약간 이 싸움의 기술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에서 때에 따라서는 작은 거 줄 때는 확확 주고 네. 얻어낼 때는 세게 얻어내고 이런 어떤 조금 저는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싸움의 기술이 부족하고 물론 이제 언론 환경이 안 좋다는 것을 인정을 하더라도 네. 그 조건까지도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걸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 내부가 충분히 토론하고 내부가 하나로 단결되고 그리고 이렇게 싸움에 있어서 하나의 그 단일한 전선 이런 것을 취하지 못하는 것 네. 이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뭔가 존재감을 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내부의 대동단결, 통일, 네. 적어도 뭐 때에 따라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 차이가 있겠지만은 하나로 결정되면은 그쪽으로 함께 나아가는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구청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하고 공감되는 폭이 굉장히 많이 있다. 역시 출입 기자나 야당 그 정치인이나 비슷해요 마음이. 예, 고맙습니다. 예. 자, 그나저나 내년 총선 코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시점입니다. 지난 재보선 결과를 놓고 볼 때 이거 결과적으로 또 야권 연대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1대1 구도 아니면 여전히 새누리당한테 판판이 깨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또 국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그 진보 정당들이 새로운 그 스크럼을 짜고 통합의 기치를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자, 야권 연대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야권 연대도 네. 어떤 우리가 꼭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선거용으로만 한다는 그런 인식을 주는 거는 옳지 않고 또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저는 도저히 연대할 수 없는 서로 정말 정치적인 지향이나 가치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연대를 안 하는 것이 옳고 또 둘이 어떤 그 충분히 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세력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연대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연대가 옳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진보적인 정당과 우리 당이 이 시기에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에서 가치를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소득 불평등의 문제나 양극화의 문제나 혹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나 뭐 이런 고용 없는 성장의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목표적인 지향에 있어서 뭐가 다르겠어요. 저는 뭐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저는 연대를 하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최소한 그 평상시에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정책 무슨 박람회 같은 거를 좀 해서 진보 정당 쪽에 좀 그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야당, 제1야당과 또 다른 진보 정당이 정책 컨퍼런스를 통해서 뭔가 좀 새로운 정책들을 개발하고 그것이 좀 국민적 이익으로, 시민적 이익으로 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국가의 또 법에 이런 게 많이 반영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일상적으로 정책적으로 연대하고 또 선거 때는 전략적으로 연대하는 이런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정당들이면 참 좋겠다 이런 기대도 좀 해봅니다. 자, 오히려 지금 지방 정부에서 하는 정책들을 보면은 예를 들자면은 진보 정당에서 얘기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하는 것들 예를 들자면 뭐
성북구에서 어떤 생활임금제라든지 네. 뭐 여러 지자체에서 있는 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제 저희 당 소속의 단체장들이 그리고 제일 요즘 이제 크게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는 이제 소위 사회적 경제, 네. 사회연대 경제 이런 부분들을 지향하고 있는 바 네. 이런 것들은 지금 저희 당에서도 그렇게 실제로 네. 지방정부에서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러한 지방정부의 정책들을 우리가 공유하면서 나아간다고 하면은 이 진보적인 정당하고도 함께 연대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정책적인 폭이 꽤 형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 정치에서는 사실 그런 모습이 거의 없거든요. 서로 비판하고 이런 게 많은데 기초단체 그리고 또 이제 지방 정부 차원에서는 사회경제적 연대, 특히 이제 정책 연대를 그렇게 그래도 기본적으로 하고는 계시는군요. 이런 게 좀 현장의 목소리가 좀 중앙으로 많이 올라오면 중앙 정치도 좀 정책 연대의 폭이 더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그나저나 지금 대한민국이 메르스로 아주 그냥 뭐 몸살을 세게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 남구는 좀 상황이 어떻습니까? 저희 남구에는 현 확진 환자는 없고요. 네. 이제 격리 대상자만 8분 정도 있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두세 분은 이제 저기가 격리가 해제됐고요. 네. 한 지금 5분, 6분 정도를 저희가 이제 지금 격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아주 고생을 하죠. 24시간 교대 근무하면서 또 이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제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다행히 저희 남구에는 이제 메르스 환자는 뭐 확진 환자가 없어서 다행이긴 한데 지금 문제는 아주 이 지역 경제가 바닥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 문제도 우리가 같이 함께 생각을 해야 될 문제이고 이번 과정에서 이제 제가 다른 지자체장들의 이야기를 이제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역시 중앙 정부가 아직도 지방 정부를 너무나도 무시한다. 이렇게 뭔가 이 일을 함께하는 반려자, 동반자로 인정을 하지 않고 파트너로 인정을 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뭐 시키는 것만 알아서 하기를 바라는 그리고 정보도 너무 많이 주면은 지방에서 무슨 혼란을 불러일으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정보도 제대로 그러면 주지 않고 그냥 꼭 필요한 것만 시켜서 하도록 하는 이런 대상으로 아직도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이번에도 여실히 어떤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방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꼬붕이야? 뭐 이런. 아니 뭐 꼬붕이라도 좋은데 위에서 좀 잘 판단이라도 해주면 좋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진짜. 사실은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오히려 중앙 정부가 오히려 혼란을 더 크게 키우고 계속 뭐 2차 감염 없다더니 2차 감염 나와, 3차 감염 없다더니 3차 감염 나와, 공기제 감염 없다더니 WHO가 공기 감염 가능성도 열어놓고 생각하라고. 지금 그러니까 도대체 중앙 정부에서 얘기하는 정보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 지방 정부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정말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똑바로 차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오늘 너무너무 재밌게 말씀 잘 들었고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하여간 모든 일이 저는 자기 희생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우리 당이 혁신하기 위해서는 당의 윗사람이 더 많이 희생하고 그리고 아래까지 다 희생해서 국민들의 믿음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만 우리 당이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우리 당이 살아야 국가의 미래도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부터 이렇게 희생하는 자세로 그렇게 임하고자 합니다.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저희 팟짱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에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뢰회복이 꼭 되는 정당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종종 연결하겠습니다. 혁신안이 나오거나 또 분석이 필요하거나 또 입장을 듣고 싶을 때 구청장님 또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 인천 남구청장 박우섭 구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최병석입니다. 저는 최근 대한민국 쓰레기 시멘트의 비밀이란 책을 출간했는데요. 오마이뉴스 10만인 리포트의 연재한 기사를 다듬어 책을 펴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발암물질 가득한 쓰레기 시멘트로 만들어졌다는 내용이지요. 요즘 급증하는 아토피, 피부염 등이 쓰레기 시멘트와 전혀 무관할까요? 여러분이 이 책을 한번 읽으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건강이 쓰레기 취급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이 책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오마이뉴스가 없었으면 세상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시멘트 재벌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이런 글을 받아줄 수 있는 우리나라 언론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권력과 자본에 맞서 당당한 오마이뉴스를 만드는 10만인 클럽에 자발적 구독료를 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사와 책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은 동참해 주십시오. 저도 10만인 클럽 회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